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초등 선생님들 모의고사 총 4회가 진행됩니다. 자, 금요일마다 진행이 되고요. 1교시는 논술, 교직 논술 볼 거고 2교시는 A형, 3교시는 B형 그렇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해설, 문제 해설 해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 답안지, 첨삭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직강생 선생님들은 여기 와서 바로 수업 끝나고 제가 바로 첨삭해드리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 잘 안 풀리는 것들 그리고 아직 애매한 것들 그런 거 다 이제 묻고 답하기 스터디를 진행하긴 하지만 인강생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전화번호 공개를 했고 그리고 공개를 했으니까 전화로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첨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바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제가 첨삭까지 그렇게 마무리해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는 교직 논술 1시간, A형 1시간, B형 1시간 그렇게 총 세 타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 이번에 저거 떴잖아요. 실제로 보면 티오 떴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났을 겁니다.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 그렇게 만약에 숫자가 적으면 합격 점수는 올라갈 거예요. 지금 대강 생각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합격 점수가 작게는 3점, 크게는 5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쫄쫄쫄 외운 거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납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이해했는 거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써내는지. 물론 우리 교재에서 아니면 우리 강론서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쓰면 제일 좋아요. 그대로 쓰면. 근데 사람이 그렇게 못 써요. 진짜 선생님들 써보면 알겠죠. 물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상위 1%, 상위 2%. 그 사람들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상위 1%, 2%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 마요. 자요. 100명을 뽑으면 그 사람들 2명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냥 그 사람들 들어가는 자리예요. 지들 자리예요. 그냥 운명이 점지해준 두 자리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100명이 아니라 98명하고 경쟁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1%는 존재해요. 하지만 우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답을 작성하실 때 제가 저것만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 논술 말고요. 우리 전공이나, 법이나 법하고 교육과정은 고지고대로 해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법하고 교육과정은 그냥 고지고대로 쓰십시오. 근데 그거 말고 전공. 자, 초등 전공 문제는 중등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문제가요. 뭘 묻는지 고민 안 해도 돼요. 단지 내가 답을 모르면 고민할 뿐이지 답을 알면 바로 나옵니다. 중등 문제는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읽다 보면 뭘 읽는지도 모르겠고 뭘 질문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예요. 뭘 묻는지를 몰라서 답을 못 써요. 중등 문제는요. 근데 초등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자, 문제를 받아서 읽으실 때 밑줄 그으십시오. 읽으면서 뭘 질문하는지 밑줄 긋고 그리고 나오는 키워드, 내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 다 밑줄 그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에 해당되는 것을 답을 쓰는데, 자, 첫 번째, 강론서대로 쓰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그게 제일 근데 FM은 아니지만 가장 완벽하죠. 군더더기 없죠. 써놓고 나도 내가 걱정을 안 하죠. 근데 그러긴 어려워요. 두 번째, 강론서대로 문장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접근한다? 읽으면서 써놨던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개념을 이제 뭘 묻는 거다라고 안다면 그 개념이 뭘 묻는 거라고 안다면 내가 알고 있던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논리적인 문장을 만드세요. 알고 있는 키워드로 문장을 만드십시오. 답을 만드시라고요. 근데 길게 쓰지 마십시오. 자, 외워서 쓰지 않는 그러니까 강론서대로 쓰지 않는 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엉뚱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문장은 짧게 쓰십시오. 답은 항상 짧게. 주어, 목적어, 소수로. 그게 제일 좋아요. 짧게 쓰되 키워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 번째, 개념도 모르겠어. 키워드도 생각 안 나. 근데 답은 써야 되겠어. 근데 뭘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이 뭔지를 알고 뭐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 지문을 땡겨서 쓰십시오.
지문에 있는 예시들, 지문에 나온 문장들을 그대로 갖다가 땡겼을 때 똑같이 땡기지 말고 살짝 틀어서 바꿔서 쓰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답 작성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초등생들은 그렇게 가능해요. 중등 문제는 지문에서 땡겨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초등생들은 지문에서 얼마든지 땡겨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강론서 들었으면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 일이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 인출 단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요. 문장 만들지만 짧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지문을 보고 그대로 땡겨서 쓰십시오. 학생 특성 갖다가 땡겨 쓰든지 밑에 교사가 뭐라 하는 말하는 거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거 땡겨서 쓰십시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만요. 뭐 두 개의 차이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쓰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A라는 개념은 알겠어. 근데 B라는 개념은 모르겠어. 그러면요, 차이점, A의 개념 내가 하는 거 쓰세요. B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문장 논리가 그렇게 가면 됩니다. 뭐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쓰기 좀 너무 횡하면 A에서 썼던 그런 개념들을 몇 개를 집어넣어서 그러지 않다 이렇게 쓰면 차이점 쓰라고 하면 되죠. A 개념 쓰고 B 개념 쓰면 제일 좋죠. 그러면 물론 이건 있어요. 자, 차이점 쓰세요 할 때 A 개념 쓰고 B 개념 쓰면 돼요. 이러면 1점입니다. 근데 나는 A는 알고 B는 모르겠어. 그럼 A 쓰고 B는 A를 살짝 틀어서 써. 1점은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0.64는 받습니다. 자요. 선생님, 그 1점 받아야 되잖아요. 1점을 버리는 것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0.64라도 건질 겁니까? 건질 거라면 아는 거 쓰시고 모르는 거는 아는 거를 살짝 틀어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0.64는 받는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 쓰면 1점도 못 받는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교직 논술 보겠습니다. 교직 논술 문제는, 이 문제는 처음에, 관련된 자료가 다 붙이려고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논술 문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제 스타일은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다 설명해서 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어차피 논술은요, 인출 단서, 핵심 단어 키워드가 들어가고 논리적인 문장이면 답을 얻어요. 그러면 굳이 책에 나온 대로, 우리 강론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쓸 필요는 없겠다. 내가 논리적으로 인출 단서 키워드를 넣은 문장이면 되겠다. 그 문장들만 연결하면 된다. 그러면 핵심 내용만 살펴보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다시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회 논술은 선생님이 약간 좀 의도성을 많이 깔았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의도성을 많이 깔았어요. 지금 현장에서 문제시되는 것들 깔았습니다. 자, 1회 논술의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중도중복장애입니다. 중도중복장애라는 개념이 특수교육법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특수교육법에서 중도중복장애라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들어왔으면 우리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선생님들이 그걸 잘 이해를 안 하시는데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코로나 막 터지고 팬데믹 막 터지면 비대면 수업 시작하면서 그 전에 원격 수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원격 수업은 선생님 우리 건강장애에서 나온 개념 아니에요. 일반 교육이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순회 교육과 유사하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존재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수업 방식이었어. 출결 처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코로나 터지면서 얘를 자리 잡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법을 건드리는 겁니다. 교육부 건드렸어요.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특수교육법이 있으니까 초등교 교육법이 바뀌었으니까 특수교육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교육 안에 원격 교육 개념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동시에 뭐가 바뀌었느냐?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원격 수업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이 원격 수업이 뭔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 교육과정에 나타내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중복장애가 새로운 장애 영역으로 법에 명시됐으면 학생이 생긴 거잖아. 그 전에 없던 유형의 학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새로 생긴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고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갖다 몇 명을 교실에 배치해야 될지가 쫙 나와야 되겠죠. 그게 교육과정에서 건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법에서는 학생에 대한 규정, 법적 규정, 그리고 인원, 급당 인원수 요거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혹시 수업해야 될 시수가 모자라면 시수 증감, 수업 시수 빼오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 빼온 시수를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크게 기둥이 두 개라고 했죠.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그러면 중도 중북장애 학생을 위해서 교과군에다가 그 가져온 시수를 편성할지 창의적 체험활동에다 편성할지 결정해야 되겠죠. 그 문제. 그러면 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시간표를 작성했어. 그러면 이제 내용이 결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될지, 교육 내용, 뭘 가르쳐야 될지도 교육과정에서 언급해야 되겠죠. 그렇게 서로 맞물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중도중북장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동시에 교육과정도 같이 언급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순위입니다. 시험 이번에 나올 거 1순위. 교수님들이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현장에 굉장히 예민하고 현장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라면 건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안 건드릴 겁니다. 그래도요, 해놓고 나오면 좋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쪼갭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특수교육법에서 15조,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거기 밑줄입니다. 자, 이러한 장애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장애 유형으로 구성된 학급의 밑줄. 그리고 그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밑줄.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특수학교인데 제가 가로로 초등학교 과정이라 넣은 이유는요. 특수학교는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전공과까지 다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위에 있는 개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였으니까 대체적으로 선생님 이거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그냥 쉽게 중도중북이라고 말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얘도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가면요. 일단 우리 해설서요. 교직논술 해설서 1쪽 보십시오. 자,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얘는 장애명이에요.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라고 그리고 쪼개놨잖아요. 그것처럼 선정기준에서 쪼개놓은 것처럼 그 장애명이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장애명을 쓰세요 하면 이걸 써야 돼요. 장애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그냥 심플하게요. 이번에 새로 법에 특수교육 대상자, 새로 생긴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명을 쓰세요 하면 얘를 써야 된다고요. 두 개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자, 다시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문제 쉽게 나와요. 쉽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번에 특수교육법에서 새로 생긴 장애 유형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다 답을 중도중복이라 쓰면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중도중복이나 시청각은 뭐냐? 이 장애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은. 자, 15조죠. 그죠? 15조. 법. 15조에서 언급하는 장애가 15조 기준에서 언급하는 장애 명이죠. 장애 명이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이렇게 하면 써도 돼요.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우리가 시각장애라고 하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시각장애, 청각장애처럼 장애로 끝나요. 그러면 얘의 유형이에요. 유형은 중도중복장애.
그리고 시청각 장애. 이렇게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범주가 이렇게 범주됩니다. 절대로 새로 생긴 장애명 쓰세요. 요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설명하는 김에 일쪽 더 설명 더 들어갈게요. 자, 중도 중복 장애는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장애가 지적 장애와 자폐예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이거 제대로 안 보면요. 정서 행동 장애가 베이스로 깔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중도 중복 장애에서 베이스로 깔리는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두 가지다. 여기에 어떻게 얹힌다? 지적 장애, 시각 장애, 지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이해가셨죠? 그러면 자폐 장애 베이스 깔고 자폐성 장애, 시각 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 장애, 자폐성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이해가요? 예. 근데 이거에서 하나도 우리가 좀 자폐성 장애, 정서행동 장애는요. 자폐성 장애 플러스 정서행동 장애는 만약에 문제를 건드리면 교수님들이 약간 지문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특수교육에서는 중도중복 장애라고 하지만 DSM-5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DSM-5에서는. 표현법 기억나세요? 동시장애인가? 잠깐, 다시. 공존장애. 정서행동 자폐 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DSM-5 임상적 분류에서는 공존장애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거는 하려면 아마 밑밥을 깔아야 될 거예요. 그건 아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라.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것만 좀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폐성, 정서행동이 섞이면 DSM-5에서 임상적이라고 분류하면 공존장애로 빠지는 거고 특수교육법으로서 얘기하면 중도중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아마 그 문제 나오면 사람들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중도중복장애의 개념. 자, 장애가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가 정도가 심한 경우. 지적장애도 심하고 시각장애도 심하고. 그 개념이에요. 자,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시청각장애. 시청각장애는 심플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모두 있으면서 그 둘 다 그 두 개,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이랑 정보 접근이 곤란하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거는 첫 번째 거 한 번은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학급이 구성된 특수학교. 자,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그냥 우리 쉽게요. 교육과정이랑 연결한다 치면,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요 지문에서는 시청각장애를 노출시킨 거예요. 교육과정이랑 연결하려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중도 중복장애 학급이 그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급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거랑 맥락을 맞추기 위해서 시청각장애는 노출시키고 중도 중복장애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중도 중복장애 학급 중도 중복장애 학급이 구성된 특수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박교사, 최교사 둘 다 특수교사일 거고 연구부장도 특수교사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이 세 사람의 대화를 근거를 해서 논하시오. 자, 첫 번째, 박교사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박교사가 언급한 특수교육 대상장애 장애 유형. 그래서 여기서 장애 유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얘가 장애명, 장애 유형이 되는 거예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큰 범위 안에서는 얘잖아요. 자, 얘는 15조 10연항에 따라서 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별표 내용을 근거해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표 내용을 근거해서 쓰면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렇게 되는데 그 밑에 거랑 연결하면 밑에 게 박교사가 선생님 보면 이미 시청각장애 박교사 첫 번째 박교사 세 번째 줄 시청각장애 이미 언급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중도중복장애니까 여기서는 중도중복장애를 관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할 학급 설치 기준, 배치 인원 각각 논하시오. 자, 얘는 해설서 1번 1쪽이요. 두 번째 배치 인원. 초등 과정은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1명 이상 6인 미만이죠. 이게 배치 기준이에요. 원래 배치 기준. 이걸 답을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해당하는 거. 그런데 원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한 학급을 설치한다. 이게 배치 기준인데, 그런데 지금 중도중복장애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럼 이 중도중복장애는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6명인데 2분의 1 범위니까 3명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배치 인원을 논하라 그랬으니까 배치 인원은 3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박교사에 관하여서 이제 1번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일단 장애 유형, 중도중복장애. 왜? 밑에서 이제 얘 언급했으니까, 시청각장애 언급했으니까 남아있는 것만 중도중복장애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배치될 학급 설치 기준, 그러면 학급 설치 기준은 원래 오리지널 학급 설치 기준 1인 이상 6인 미만 쓰면 되는데, 얘들은 이제 배치 인원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들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요거를 갖다 연결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선생님 답을 잠깐만 볼게요. 우리 4쪽 해설서 4쪽 답. 자, 요 답은 선생님 좀 처음에는 심플하게 작성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심플하게 작성하면 너무 선생님들 저거 잘못하면 오개념 생길 것 같아서 심플하면서도 그렇다고 길게 쓰지 않고 최대한 선생님들이 읽으면서 개념이 잡히면서 이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좀 좁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이죠. 자, 첫 번째 질문, 장애 유형.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 장애가 있는데, 얘는 쭉 설명하면서 중도중복장애라고 지금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줄 밑에서부터 쭉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설명한 거는 굳이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이거는 심플하게 답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2가지, 여기다 문장을 하나씩 씁시다. 번호를 매길게요, 선생님. 질문에 대한 번호를. 첫 번째, 유형이죠. 자, 키워드에 따라서 문장 하나씩 쓸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선생님이 연결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장애 유형은 이렇게 쓰면 되죠. 2가지 이상.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형은 중도중복장애이다. 첫 번째 문장 이걸로 시작하면 되죠. 자, 이 문장 가지고 나중에 뭐 붙이고 말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정 기준이죠. 학급, 정확하게 따지면 학급 선정 기준이죠.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학급 선정 기준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급 선정 기준, 일반적인 선정 기준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중도중복장애에 관련된 거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원 적으면 되겠죠. 순서가, 글 쓰는 순서가. 그러면 자, 학급 선정 기준은 두 번째 단락, 우리 4쪽, 해설서 4쪽, 두 번째 단락, 법 제27조, 거기요. 거기에서 법 안 써도 되고요. 그냥
특수학급, 특수학교 학급만 써도 되죠. 특수학교 수학, 얘 전제 조건이 특수학교였잖아. 그러니까 특수학교 학급이라 쓰면 되죠. 특수학교 학급은 뭐 초등과정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요. 어차피 이건 초등 문제니까 초등과정은 굳이 적을 필요는 없죠. 만약에 불안하시면 적어도 돼요. 특수학교 이렇게 앞에 초등과정 아니면 특수학교 초등과정 학급 어디다 붙이든지 상관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자, 우리 잠시만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원래는 1인 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자가 1인 이상 6인 미만이지만 1인 이상 6인 미만 아이고야 왜 이러냐 6인 이하 고마워요 이하이지만 지금 그 법에 제시된 걸로 가면 이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선생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지만 두 가지 이상 장애를 지닌 장애가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그거를 위에 거랑 중복이 되니까 똑같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중도중복 장애라고 써버려도 되고요. 근데 법에 근거해서 써야 되니까 중도중복 장애라고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법에 있는 조항 내용 그대로 써주는 게 더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문장 그대로 갑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여기로 다시 갈게요. 이거 칠판 넓으니까 너무 좋다. 학급은 이렇게 이어지죠. 학급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조정.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이죠. 조정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외운 대로 써도 돼요. 교직 논술이 선생님 어떤 분들은 논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어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물어보는 게 배치 인원이죠. 3 배치 인원 연결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단락이 완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선생님 첫 번째 우리 그 배점에서 얘기하는 요거 하나만 해주십시오. 시험 보실 때 요 배점 나오면서 이렇게 슬러시 해가지고 문제를 쪼개잖아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임의대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붙여버려요. 그게 하나의 문제라고 파악하라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결국은 1이잖아요. 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머릿속에 논술을 서론본론 결론에서 다 집어넣어서 적어내려면 사람이 힘들어.
그거는 진짜 문필, 그러니까 뭐랄까, 문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쪼개야 돼. 어떻게? 문제 하나당 이렇게 문제 하나당 하나의 단락. 그러면 배점에서 이렇게 슬롯이 돼 있으면 얘는 지금 1, 2, 3, 4 총 몇 개의 문제입니까? 4개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쪼개서 생긴 단락을 붙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답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물론 저는 답에다가 이거를 쓰면서 처음에는 이것만 쓰려고 그랬어요. 요것만 이어서. 그러면 선생님들 약간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답을 쓰면서 저는 이제 살을 붙인 거고 제가 선생님들 논술 문제 채점할 때는 이런 문장들이 명확하게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를 가지고 채점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임용에서는 논술 문제 어떻게 채점할까? 이 기준 아닐까요? 문제 하나당 하나의 단락이고 거기에서 써야 될 문장이 나올 거고 반드시 들어야 될 문장 나올 거고 그 문장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를 가지고 채점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해 가셨죠? 자, 1번 문제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옵니다. 우리 문제 다시 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논술은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최 교사와 연구부장의 대화를 근거로 해서 박 교사가 언급한 장애 유형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거기 밑줄.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밑줄 긋고 시수 정감 방법 밑줄. 정감한 시수 편제 방법. 그리고 수업 내용. 요 3개가 또 하나의 문장이죠. 그러면 교육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그거랑 똑같아. 중도중복장애 학급이 편성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하면 저기 우리 해서서 2쪽이요. 해서서 2쪽. 요 교육과정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운데 중도중복 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해당 학급 학생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요 말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한다. 그러면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한다는 말은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시수 증감 방법 아니면 시수 확보 방법. 교과 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여기서 잘라버려요. 이게 시수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한번 쓸게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니까 얘들도 시간표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표 뭐 1교시 국어, 2교시 사회, 3교시 수학. 얘들도 이거 쓸 거 아니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그대로 교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교육과정에서 총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표현 안 되지만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다. 그리고 교과는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4교시까지만 할게. 4교시 뭐 할까? 실과 할까요? 실과.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중도중복 장애야. 중도중복 장애는 중도중복 장애 학생으로 편성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예요. 그러면 시수를 빼올 수 있는 교과가 여기서는 몇 개예요? 여기서는 4개. 국어에서 빼올 수 있고 여기서도 빼올 수 있고, 그죠? 여기서 해가지고 어떻게 간단하게 갑시다. 자, 간단하게 여기서 일주일에 1시간씩만 빼왔어요. 일주일에 1시간이면 한 학기에 몇 시간입니까? 자, 하나만 더.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수업 주수는요 34주예요. 1년에 34주. 일주일에 1시간씩 하면 그러면 한 학기에 몇 주? 17주. 일주일에 1시간씩 하면 얘는 한 학기에 몇 시간? 17시간. 개념 잡혀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만 빼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 일주일에 1시간. 여기서 왕창 막 빼올 수는 없지. 왕창 한 50% 빼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얘 17시간, 얘 17시간, 얘 17시간, 얘 17시간. 이해 가나요? 그러면 합치면 4, 7, 28. 68시간 맞나요? 맞아요. 합치면 68시간. 자, 이제 중요한 거. 이 68시간을 어디다 편성해야 될 거 아니라.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성하면 그냥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편성한다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교과, 군가. 교과, 군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근데 얘는 어디서 빼왔어요? 교과에서 빼왔죠. 교과나 교과군에서 빼왔다 칩시다. 실과니까 교과군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과학이랑 실과랑 같이 묶고 가잖아. 그럼 교과군 맞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교과에다가 그럼 집어넣어? 아니에요. 그건 남아있는 교육과정이 뭐예요? 창체예요, 창체.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갑시다. 이건 그냥 선생님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돼요. 쉽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안 해봐서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쉽게 따라가.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거잖아. 그러면 봐. 얘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나요? 얘도. 그럼 우리나라 교과는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이라든지 슬기로운 생활 또 뭐가 있더라? 1학년, 2학년들이 배우는 거 그거 빼고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다 교과예요. 다 단원 중심이에요. 이해가 가요? 걔네들만 주제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단원 중심이라고. 이해 가죠? 그러면 단원에서 빼온 걸 단원으로 집어넣지 못해. 그래서 창체로 갔어. 그러면 창체는 구성이 단원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주제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한다? 관련 생활 기능 영역. 교과처럼 구성 안 하고 그냥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라. 자, 다시 관련 생활 기능. 그래서 얘는 내용을 교육 내용이죠. 교육 내용이 관련 생활 기능 영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심플하게 한번 갈게요. 다시요. 중도 중복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업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손도 많이 가고 그러면 시수가 많이 있어야 돼. 시수를 확보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요. 시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교과군은 많잖아. 거기서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만 떼와도 되겠죠. 떼우면 17, 4개니까 4개에서 68시간이 확보가 됐어. 교과에서 시수를 빼왔으니 교과로 돌려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육과정을 활용해야 돼. 그럼 남아있는 교육과정이 뭐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체험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창체에다 넣으면 되겠네. 넣었어요. 근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구성은 단원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어.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니까 그러면 요 시수에 대한 교육 내용을 결정해야 되겠죠. 교과서예요. 교육 내용 교과서. 맞나요? 그죠? 그러면 교육 내용은 뭘로 한다? 관련 생활 기능 연령. 그 아동과 관련된 생활 기능 능력. 만약에 얘가 똥오줌이 문제면 똥오줌, 옷 입는 게 문제면 옷, 아니면 걷기가 문제면 걷기, 말하기가 문제면 말하기. 그렇게 신변, 일종의 기초생활 형태의 일상생활 훈련 위주로 작성해도 되겠죠.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가서 관련 생활 기능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로 다시 가봐요. 문제가 배점 보십시오. 시수 증감 방법 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따로 또 여기 2번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2번. 2번의 첫 번째 시수 증감
방법. 얘는 이렇게 쓰면 되죠.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교과군. 얘 항상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니 아까 실가도 선생님 교과군이잖아. 그죠?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선생님 그냥 이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교육과정에 있는 형태로 그냥 외우세요. 외우고 저거 하나만 달아주면 돼요. 감축할 수 있다가 시수 증감 방법이라는 인출 단서를 잡고 뒤에 편성 방법, 교육과정 편성 방법을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뽑아내. 그러니까 문장 한 개짜리는 선생님들 잘 뽑아내는데 이거를 쪼개서 질문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쪼개서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들게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이 이 시수, 증감된 시수죠. 증감된 시수의 두 번째 편성 방법, 편성 운영 방법 상관없습니다. 관련된 용어 쓸게요. 편성 운영 방법이라고도 써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 또 편제 방법이라고 써도 돼요. 편제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표에 집어넣는다. 교육과정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자요. 우리 교육과정 제일 처음에 보면 선생님들 총론이든 기본이든 이런 말들 있죠. 편제 및 뭐 수업 시수 배당 기준. 그거 나오죠. 그 말하고 똑같아요. 저 시간표에다 어디다 집어넣을 겁니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얘를 무슨 시간에 집어넣을 건가요? 근데 그 무슨 시간을 집어넣을 때 교육과정이니까 무슨 교육과정에다 집어넣을 건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편성 운영 방법, 편제 방법. 얘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한다.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편성한다고 써버려도 돼요. 아니면 편성할 수 있다도 상관없고. 이 문장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써도 되고, 편성한다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수업 내용을 물어봤죠. 세 번째 수업 내용. 자, 아까 저 앞에서 보듯이 수업 내용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관련 생활기능 영역 이렇게 쓰면 되죠. 관련 생활기능 영역으로 지도한다 하면 돼요. 관련 아니면 이게 좀 애매하면 앞에 해당 중등중복 장애 학생의 관련 이렇게 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논술이니까 가능해요. 무슨 뜻인지 가나요? 이게 선생님 쓰기가 좀 애매하면 앞에다가 그 학생 만약에 학생 이름이 나왔으면 학생 이름 쓰면 되지만요. 그죠? 만약에 민규라는 학생이 등장했으면 민규 학생에 관련된 생활기능 영역 이렇게 가도 된다고. 논술에서는 선생님 앞뒤에 들어가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장이 몇 그루지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관련 어디 갔노? 맨날 볼 때마다 생활 기능 영역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축한 교과. 빼왔잖아, 쟤 빼왔잖아요. 불쌍하게 남아있잖아. 저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저 국어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 좀 극단적으로 갈게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하면 한 학기에 몇 시간? 17시간. 근데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했어. 그럼 한 학기에 34시간 했죠. 근데 저기서 전부 다 일주일에 1시간씩 다 빼버렸어. 50%씩 다 빼버렸어. 그러면 얘들은 일주일에 2시간 수업할 거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해서 끝내야 되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2시간 할 거 일주일에 1시간에서 끝내야 돼.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여기다가 선생님들 그 문장이 사쪽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넷째, 감축한 교과의 경우 해당 교과는 수행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은 뭘까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전부 다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해야지 한 학기 분량인데 일주일에 1시간씩 해서 한 학기 끝내래.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하려면 주제로 묶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가요? 주제로. 그러면 선생님 작년 시험 문제랑 연결되죠. 교과 간 재구성. 주제 중심으로 교과 간 재구성.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물론 논술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완전 그냥 전공 문제로 우리 해설서 4쪽에 넷째 감축한 교과의 경우 해당 교과는 학생 수행 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 교육과정 재구성에다 밑줄 쫙 긋고 재구성 방법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주제 중심으로 지도한다. 아니면 교과 간 재구성 이렇게 잡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교과 간 재구성이 선생님 주제 중심이에요. 교과 간 재구성이 주제 중심이에요. 요거 잠깐만요.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요거를 이 교과 간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제가 선생님 게시판에 올려 놓을게요.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요 문장은 논술 문제이긴 하지만 선생님 얼마든지 우리 그냥 일반이란다. 우리 전공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잖아요. 교육과정 재구성한다고만 그렇게만 외웠지. 재구성 방법 물어보면 뭐라고 쓸 거냐고. 그게 작년 문제라고요. 작년 문제. 여기다가 하나 주제 갖다 놓고 여기 국어, 여기 사회.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간. 자요. 쓰고 잠깐 지울게요. 여기다가 주제 놓고 명절 할게요. 명절. 명절. 설날 합시다. 설날. 우리 얼마 전에 추석이었지. 추석으로 갑시다. 추석 가지고 국어 교과에서는 나눌 수 있잖아요. 음식, 그리고 음식, 놀이, 옷, 기타 등등. 사회로 가볼까? 얘는 우리 예절하면 되잖아. 쉽게. 사절이니 사회니까. 예절, 인사하기. 그죠? 기타, 놀이가 겹칠 수도 있겠죠. 사회니까. 기타 등등. 그럼 뭐예요? 주제를 놓고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네. 맞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되죠. 교과 간 재구성은 주제 중심이네. 그러면 주제 중심이 큰 거 안에 주제 중심이나 큰 거 안에 교과 간 재구성이네. 교과 간 재구성이네. 맞나요? 용어가 이렇게 결정된다고요.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각각의 교과는 단원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단원 중심이면 단원 중심 아니면 주제로 다른 교과. 주제로 가면 교과가 2개 이상이야. 이해가요? 그래서 교과 간 재구성. 자, 요거까지 언급했는데, 아무튼요. 우리 사쪽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쓰세요 하면 그거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안 썼다 그러면. 감축한 수업 시수. 4번. 감축 수업. 감축한 교과죠. 감축한 교과의 운영.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감축한 교과.
얘는 교육과정 재구성.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쓰냐? 자꾸 글자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요 앞에다가 뭐 주제 중심으로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의, 아이고야. 해서 이 하나의 단락이 완성이 된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규입니다. 형규가 등장했습니다. 자, 형규는 1에서 언급하는 장애 유형이다. 중도 중복 장애죠. 그죠? 이 중도 중복 장애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비상징적 언어 단계에서 의사소통한다. 자, 이 비상징적 언어 단계라는 개념 아십니까? 이거 쉽게 가야 돼요, 선생님. 자, 이거 어렵게 가면 되게 어려운데,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징적 언어 단계는요, 나무라고 내가 말을 했어. 그럼 사람들 다 알아들어, 나무가 뭔지. 엄마 그러면요, 걔가 누구 딸내미인지 다 알아. 누구 아들내미인지, 걔 엄마가 누군지 다 알아.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상징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라도, 길동이 아빠든 길순이 엄마든 길동이 동생이든 언니 누나든 누구라도 다 들어도 그게 뭔지 알아들어. 우리 집, 길동이네 집 하면 다 알아. 여기가 길동이 집인지. 여기가 서울 노량진 하면 다 알아들어. 서울 노량진인지. 이게 상징이에요. 이해 가요? 비상징적 언어. 우우우우. 어어어어.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우우우 해. 그러면 얘가 밥 달라는 건지 오줌 마린다는 건지 목마른다는 건지 집에 가고 싶다는 건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엄마들이 애기들 울 때 우는 거 그거만으로는 선생님 뭔지 모르잖아. 애가 울 때 선생님들 애 안 키워봤지 참. 애 키워보면요, 애 울 때 처음에는 뭔지 몰라. 얘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미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기저귀를 만져봐요. 오줌 쌌나? 똥 쌌나? 두 번째, 배를 만져봐. 배가 훅 꺼졌어. 배고픈 거잖아. 그죠? 근데 오줌도, 그러니까 기저귀도 뽀송뽀송해. 배도 빵빵해. 그러면 오줌도 안 마리고 배도 빵빵한데 애가 울어. 그럼 뭔가 불편한 게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들춰봐. 들춰보면 이불이 이렇게 살짝 꼬여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보자기, 포대기 밑단이 밑에 깔렸다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침대 밑에 깔리면 불편한 거, 그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는 요거 자체만은 몰라. 그래서 비상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언어는 어떻게 파악한다? 상황을 통해서. 그 맥락 안에서. 그 지금 하는 그 맥락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자, 길동이가요, 비상징 언어예요. 물컵을 들고 선생님한테, 이래. 그러면 선생님 뭐라 생각했어요? 이 새끼 물 먹고 싶구나. 길동이 물 먹을래? 정수기로 갈까? 그러면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오케이잖아. 대답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물컵 들고 얘는 요구죠. 물 주세요. 요구하기, 요청하기. 의사소통 기능이 요구하기, 요청하기. 그러고 다음에 선생님이 알아듣고,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정수기로 갈까? 했더니 얘가 예. 그럼 얘는 대답, 긍정적인 대답. 수락, 응답, 이런 의사소통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비상징적으로 단계는 이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잡히세요. 하나만 더 갈게요. 하나만 더. 나온 김에, 이거 논술에서, 내가 이래서 맨날 학원에서 욕한단다 지금 아무튼 뭐라 하는데, 아무튼 자꾸 팽창돼서 그래요. 자, 나온 김에 합시다.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에서 비상징적인 언어 단계인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저기 있어, 선반 위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우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의사소통을 시도한 거예요?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한 거죠. 얘는 우연학습이에요. 얘는 우연학습이라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 지금 설명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연학습이라고 바로 이해하시는데, 이게 지문으로 구성돼서 비상적인 언어 단계인 아동이 저기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한다. 얘를요, 의사소통이 시도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또 반대로 봅시다. 비상징적 의사소통을 하는 애들은 그 애들의
의사소통의 뭐 목록 아니면 여기서 뭐라 그랬지? 잠시만요. 의사소통 샘플 수집할 때 얘만 수집하면 알 수 있을까? 아니에요. 상황을 같이 가야 돼. 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라 수집할 때는 굳이 크게 물론 앞뒤 사람이 대화했던 내용들은 들어가긴 하지만 굳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나비가 날아가요. 그 뭐 어떤 상황인지 이런 말 안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막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하는 거면 얘가 거기서 했는데 주변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었다라고 써줘야 된다고. 그럼 그 가 나비가 날아가요 이 표현이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답을 다 얘기했네. 그러면 세 번째 선생님 먼저 평가 방법 의사소통 샘플 먼저 썼다. 요거 먼저 합시다. 말 나왔으니까 3번. 칠판 넓으니까 정말 좋다. 칠판 지금 막 치우고 막 했어야 되거든. 자, 3번. 1번은 놔두고 2번 문제 여기다 쓸게요. 2번. 2번이 의사소통 샘플 C 유의점.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비상징적이라고 할게요. 비상징적 언어 단계의 의사소통. 아이고 길다. 길어도 선생님 상관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사소통 샘플 수집. 여기는 아이고야 우리 해설서 해설서 3쪽이죠, 그죠? 3쪽. 여기는 그 뭐 길게 요거 설명하는 강론서가 선생님 대부분 해설서예요. 그래서 문장이 눈에 확 안 들어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아무튼 제가 한 번 더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해 놓은 거를 한 번 더 다듬었어요. 문장을 좀 깔끔하게. 쌤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에 우리 해설서 3쪽 동그라미 1번에 의사소통을 시도하거나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이나 맥락은 무엇이든 평가 내용의 속에 포함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상황과 의사소통 상황이겠죠. 의사소통 상황 맥락 뭐 여러 가지 뭐 대상자 시간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답이에요. 논술이니까. 얘네 등을 함께 수집한다. 그냥 심플하게 쓰면 그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게 의사소통한다.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평가 방향에서 평가 방향 두 가지. 자, 기본교육과정 국어요. 기본교육과정입니다. 기본교육과정 국어에서 중도중복장애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중도중복장애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특히 딱 찍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들 딱 찍어서 우리 이쪽이요. 해서서 이쪽. 평가 방향 동그라미 1.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는 의사소통 의도나 기능으로 대체해서 평가한다. 딱 찍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비상징적 언어 단계면 선생님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 쓰면 되죠. 동그라미 1. 평가 방향.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평가 방향. 그냥 쉽게 의사소통 의도나 기능으로 대체해서 평가한다. 의사소통 의도나 기능으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물론 그 밑에 선생님들이 이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일반화 여부도 평가한다. 뭐 의사소통 의도 여부, 의사소통 환경 이런 질적인 면도 한편 평가한다. 만약에 여기까지 알고 계셨으면 다 집어넣어도 되죠.
하지만 아무리 몰라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얘는 선생님, 우리 그냥 전공 문제로 연결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맞나요? 의사소통 장애랑 연결해서 나올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래서 밑에 2번, 3번, 왜 번호가 잘못 매겼다. 번호 1, 2, 3입니다, 선생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선생님들 기억을 못 하더라도 동그라미 1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샘플 했고, 이거를 각각 두 가지 쓰라 그랬구나. 아무튼 이거 두 가지씩 쓰세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 완성됐죠. 자, 그럼 네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4번 은주의 행동 특성을 유의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 얘는 다른 애입니다. 다른 애. 자, 그럼 밑에 박스에서 박교사, 최교사, 연구부장, 박교사. 그 박교사까지는 형규야, 형규. 그 다음 밑에 최교사는 은주예요. 여기 가운데 중약이라고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나중에 완성하고 나와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게 생김. 이걸 만들고 나서 제가 한 3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오타 검증하고 내용 이렇게 논리적인 거 검증하고, 그리고 혹시 다른 변수가 없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타 이런 거는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고쳐 쓰세요 하면 되는데, 다른 변수는 제가 만들 때는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보고 선생님들이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의도대로 해석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문장들을 깔끔하게 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되는데, 진짜 보면 변수 통제는 잘 돼요. 오타 잘 안 보여. 제가 쓴 거는 제가 오타 잘 안 보여. 근데 어제 잘 보이는 줄 알아요? 지금 수업할 때, 중략 빠졌네.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업할 때. 그래요. 아무튼 수업할 때 선생님, 그런 거 오타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렇게 살짝 빠지는 거는 아까처럼 1, 2, 3번이다 1, 3, 3 돼 있잖아. 그러니까 수업할 때 들어온다니까. 나 이거 3번이나 봤어요. 근데 안 들어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은주는 새로운 경우예요. 자, 근데 이 은주는 네 번째, 이 은주요. 은주 학생은 핵심이 뭐냐면 저거. 잠깐만. 위기 관리계. 얘가 핵심이에요. 자, 은주는 하를 참지 못합니다. 은주, 위에 거 봐야지. 박스 말고 위에. 은주의 행동 특성을 유의해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 계획에 포함이 될 구성 요소, 그리고 그 해당될 구성 요소 목적,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 취해야 될 행동, 이걸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은주를 봤더니 은주는 하를 참지 못한다. 박스 안에 맨 밑에요. 화가 나면 학교 내 기물 파손한다. 신체적 공경을 통해 친구들에게 싸움을 건다. 그러면 얘는 문제 행동이 우선순위에서 뭐예요? 파괴적 행동이죠. 그죠? 얘 대단하네요. 학교 기물 아무나 파서 못해요, 선생님. 이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아무리 장애 학생도요, 학교 물건 함부로 안 때려부시지 못해. 애들 다 간태기가 작아. 이건 대단한 애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문제 행동이 우선해서 파괴적인 애예요. 이 학생에 대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물론 선행사건 중재, 후속 결과, 아니면 대체 행동 다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위기관리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행동지원 계획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냥 행동지원 계획이라 쓸게요, 선생님. 자, 그리고 하나만 줘요. 자, 제가 일부러 구성 요소라는 표현을 여기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왜 가지고 들어왔냐면, 이 문제 말고 다른 기출 문제에 보면, 얘 아니에요. 얘 말고 다른 걸 답이었는데 쓰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구성 요소를 쓰세요라는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요. 근데 거기서의 답은 아무튼 선행사건 중재라든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건 중재, 후속결과 중재, 배경사건 중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수정 기법, 그리고 대체행동 기술, 그리고 위기관리 기회,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예요. 근데 긍정적 행동 지원의 구성 요소가 또 다른 형태로 쓰인 표현법이 있어. 뭐냐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 처음 그 개념이 만들어질 때,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진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 절대로 답으로 쓰시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이론적인 거예요. 학문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설명하는 구성 요소고,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구성 요소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구성조서라 쓰라 그러면 선행사건 중재, 배경사건 중재, 뭐 행동수정 관리 기법들, 뭐 비유관 강화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리고 대체행동 기술, 뭐 차별 강화 이런 거 써도 되고, 아니면 위기관리 계획 써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성조서라는 표현법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은주를 보면 위기관리 계획이죠. 근데 사람들 대부분 선생님들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거부터 물어보면 몰라. 이 위기관리 계획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수험생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문제행동 예방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위기관리 계획은 절대로 선생님 문제행동의 예방이라고 쓰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해설서 3쪽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자, 위기관리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다? 문제행동이 대상 학생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안전, 보호. 요 키워드로 선생님 답안 작성해 주시면 돼요. 꼭이요. 이거는 선생님 우리 논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공 문제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과 보호. 대부분 선생님들 다 놓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관리 인력을 다 문제행동의 예방이라고 얘기해. 아니 절대 아니라고요. 보호 안전.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이 개념을 알면 선생님 확실하게 위기관리 계획이 자기 잡히는 거예요. 지금 교실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애가 교실에서 막 때려 부숴. 친구한테 시비 걸어. 그럼 이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의 역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은주를 데리고 나간다. 2번. 은주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데리고 나간다. 핵심은 2번이에요. 은주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자, 이거를 지금 특수학교니까 선생님 잘 안 잡히는데 통합학급 상황이라고 합시다. 통합학급 상황. 통합학급 상황이면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 같이 있어요. 장애 학생이 은지 같은 애예요. 막 때려 부숴요. 아무튼 오늘 완전 날구지하는 날이에요.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애 뭐 정생해야지만 치껏 올라가가지고 막 유리창도 때려 부수고 책상도 막 던져요. 아, 그런 애 있었어요. 저한테 없었고 우리 옆반에 있었어요. 제가 가면 걔 조용해요. 제가 나오면 그래요. 희한한 놈이야.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애가 지금 가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걔를 컨트롤 할 수 있을까? 바로? 아, 얘는 선생님 일반 애가 아니라고. 던지지 마, 그러지 마. 야, 그러면 너 혼나? 너 참으라고 해서 참을 수 있는 애가 왜 우리들한테 왔겠냐고. 우리가 그냥 말로 그러는 거 아니야. 참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애가 왜 우리한테 왔겠냐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걔 안 돼요. 누구를 옮겨야 돼? 다른 애들 옮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해설서에 보시면 3쪽에 보시면 교실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교사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문제행동에 대한 집중적인 중재, 대처 이게 들어가야 되고 교사 역할 2개죠. 그러면 문제 행동의 중재. 아, 이거는 그러면 일반 학생, 장애 학생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보면 다른 학생들은 그냥 쉽게 쓸게요. 안전한 환경으로 뭐 이동 해도 되고 뭐 안전한 장소, 옆에 교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안전한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키워드가. 안전한, 그러니까 우리 스님 우리 어차피 저거잖아. 특수교육이잖아요. 그죠? 특수교육이니까 예의 표현법. 안전한 환경. 요 표현법은 좀 들어가줘요. 이게 들어가면 난 점수가 더 확실할 것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번째 단락이 완성이 됩니다. 위기관리 계획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문제 행동의 예방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문제가 하면 2가지, 장애 학생은 중재, 문제행동 중재 뭐 써도 되고, 나머지 학생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뭐 대피한다,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내 이쪽으로 갈게요. 보시면 단락으로만 따지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심플하게 썼으면 좀 짧게 쓸 수 있겠죠. 전부 다. 근데 이게 모여서 논술이 된다고요. 그러면 논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한다? 처음부터 크다랗게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글 많이 써본 사람이나 가능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작성 방법에 제시된 것을 1, 2, 3, 4 큰 문제로 잡고 그 안에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의 답을 쓴다는 생각으로 쭉 쓰는 거예요. 쓰면서 쓰면 하나의 단락이 완성되죠.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 뭐 한 줄 띄우고 쓰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단락을 좀 밀어놓고 쓰시든지 제 답안 작성처럼 논술 문제 답안 작성처럼 이제 한 줄씩 한 줄이 아니라 몇 칸씩 밀어놓고 쓰시든지 아니면 이 단락들을 그냥 번호를 매기든지 1, 2, 3, 4 첫째, 둘째, 셋째라고 매기지 마요. 왜냐면 그 안에도 쪼개질 수가 있으니까. 작은 문제로 첫째, 둘째, 셋째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락 자체는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아니면 네모 1, 네모 2, 네모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성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논술은 선생님 핵심은 이겁니다. 답 쓰실 때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문장들을 짧은 문장으로 뭐 그리고 그러하니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짧게 쓰시면서 짧게 쓰면서 앞뒤로 선생님들이 생각나시는 예시들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왜? 논술이니까. 이게 전공이라면 말이 달라지지만 그죠? 논술이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각 문제 하나하나를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매겨서 써내려가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이제 서론 결론은 어떻게 하면 좋으십니까? 서론은요, 질문요, 요 배점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질문을 간단하게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끼리 엮어서 뭐 이런 게 있단다, 이런 문제가 있단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한다. 심플하게. 논술은 2줄에서 3줄 정도 선생님. 2줄에서 3줄 정도. 길게 가지 마요. 2줄에서 3줄. 2줄 좀 그러면 3줄 정도로 잡으세요. 4줄, 5줄 가지 마요. 3줄에서 3줄 정도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결론 뭐 길게 쓰고 싶으면 4줄, 짧아도 3줄, 3줄에서 끝내십시오. 결론은 똑같이 내가 썼던 거 1, 2, 3, 4. 여기서는 지금 총 4개잖아요. 1, 2, 3, 4. 1, 2, 3, 4를 가지고 여기 나왔던 키워드 가지고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봤다. 그래서 교사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고 쓰든지. 서론 본론은 선생님 한 번만요. 우리 기출문제 있죠. 논술 기출문제. 요거 가지고 밑에 요거 가지고 서론 결론 3문장씩 써보는 거 한 번만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단락으로 이어붙이면 됩니다.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문장은 될 수 있으면 짧게 가십시오. 짧게 가면서 예를 좀 집어넣는 형태로. 그게 더 안전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자꾸 잔소리한다. 키워드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용어 쓰지 말라고. 키워드 명확하게. 위기 관리계, 안전, 보호 이런 단어들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주시면 논술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는 또 논술 관련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